출발 새 아침.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이루어진 검찰의 행보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검찰 수사의 일환이라는 설명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 쿠데타라는 설까지 온갖 추측과 평가가 난무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에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 죽이기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맞서고 있죠. 이런 가운데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오산의 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거론되면서 검찰 개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걸까요? 지난해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배경, 거기에 이제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지금 한창 검찰을 수사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민정비서관실의 그 행정관한테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는 제보자의 신원. 그게 이제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경제부시장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현재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죠.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어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제보자가 정당 출신은 아니고 공직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송 부시장이 실제로 이제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있다가 제보 당시에는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고 당선 뒤에는 지금까지 이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에는 최초 제보자가 송철호 시장의 측근 인사다. 결국에는 정치적 목적 갖고 제보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까지만 해도 네.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죠. 누구인지를. 예. 그래서 그냥 숨진 수사관과의 이 뭐 관계는 없다 이런 얘기만 중점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예.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점점 또 얘기가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숨진 수사관한테 이제 직접 제보를 한 건 아닌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신분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송병기 현재 그 부시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어제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네네네. 뭐라고 했죠? 뭐 이제 본인은 직접 자기가 나서서 제보를 먼저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청와대 행정관 쪽에서 뭐 정보를 물어오기에 언론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답변을 해줬다. 이제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제보가 들어온 거를 이첩했다라고 설명을 해왔었는데 송 부시장 설명대로라면 청와대 쪽에서 먼저 물어보길래 나는 답변해줬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현재 울산시장이라는 거죠. 부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송철호 시장과 또 그렇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어떤 제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보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당시에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이 광역단체장이었으니까 뭐 중요한 제보가 있고 그게 이제 비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거를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판단해가지고 수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당연히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기도 하죠. 네. 뭐 이게 사실 제보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제 메시지의 내용 그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핵심 제보자가 이제 고영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인물이 개인적 행보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인사개입 혐의로 징역을 살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고영태의 그 결정적 제보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드러냈던 거, 그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이런 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송병기 부시장의 제보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또 분명히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이제 그 국회 페트 충돌 사건 이거는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고발이 접수가 된 지가 벌써 이제 7개월이 지났는데. 네. 아직 나경원 원내대표 말고는 의원들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소환 조사가 안 되고 있고, 검찰이 이미 국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자료나 영상들을 다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사실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뭔가 검찰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럴 때마다 김장떡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김장떡 비유요? 예. 예, 이게 뭡니까? 이제 검찰이 자기들이 이제 꺼내 먹고 싶을 때 적당히 익힌 김치를 꺼내다가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이 껄끄러워하는 사건들, 네.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같은 거죠. 압수한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과정, 그리고 이제 관련된 수사 다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그 고래고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별로죠. 네. 그럴 때 먹기 싫은 고래고기 같은 게 이제 밥상의 메뉴로 올라오면 김장떡에서 그때까지 적당히 익어 있는 김치를 꺼내다가 비벼 먹는 식으로 네. 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수사 개입 의혹 사건 이게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말했다시피 1년 반 전에 접수가 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1년 반 동안 푹 익혔던 그 김치를 꺼내다가 고래고기랑 비벼서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요점은 검찰은 김치를 좋아한다. 묵은 김치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군요. 익힌 김치를 좋아한다 이건데 네. 말하자면 이제 패스트트랙 김치 같은 경우는 막 겉절이 상태로 담근 거죠. 이게 맛이 있을 그렇죠. 때거든요, 지금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검찰이 그래서 그 겉절이 김치는 안 먹고 다른 거를 먼저 꺼내 먹는 걸 보면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지금 국회에 걸려 있으니까 네. 한국당에 대한 일종의 압박 카드로 쓰려고 남겨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3130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임경빈 작가님 첫날은 좀 어색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깔끔하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는군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뭡니까? 자,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읍참 마속 얘기를 제가 어저께 해드렸는데요. 그렇죠. 마속이 예. 누구냐가 중요했죠? 예, 네.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속이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네, 김세현 연구원장에서 또 네.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근데 이제 어제 청와대 앞 천막에서 한국당 당대표 최고위원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석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뭔가요? 이게 이제 약간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연임을 막는 과정이 껄끄럽지 못하다. 이제 당원 당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혹은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당대표가 해임한 양상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나오니까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이런 경우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박한수 신임 사무총장이랑 이제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요. 의원총회 때는 장제원 의원이 대표가 사실상 원내대표를 해임한 거다. 이거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 여의동 연구원장에서 이제 물러났는데, 네. 당이 말기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뭐 좀 더 그 재신임할지 아니면 뭐 말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맞을 텐데,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결정했고, 특히 만장일치를 결정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들이 상당 부분 황교안 대표한테 이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일종의 친이 쿠데타가 아니냐 이런 이제 내부의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양상들이 한국당에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점이죠. 계파 갈등. 네. 어떤 당직자들은 그 우리 당의 특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이번 국면을 거치면서 친박 비박이 친황, 비황 갈등으로 좀 본격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황교안 당대표가 당을 사당화시키고 있다 이런 비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해석도 해명도 했던 것 같아요, 황 대표가. 예, 황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당대표한테 그 원내대표 선거를 이제 고시할 권한이 있으니까 네. 뭐 그거를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행사했을 뿐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국면이 지나면서 뭐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그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만 원래는 원조 친박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친황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강석호 의원도 이제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분당 사태 때 나갔다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당파고 뭐 비박계고 이렇게 뭐 좀 여전한 비박계와 친박계의 갈등, 그게 이제 친한계와 비한계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한국당이 보수 통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단일 대우를 만들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결국 묵은 갈등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또 그 박찬주 전 육군대장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세 번째 소식으로 가져왔는데요. 네. 어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언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황교안 대표의 그 1호 영입 인사를 추진이 되다가 논란이 됐던 인물이고 얼마 전에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는데 입당 신청 받아준다고 합니까? 일단은 그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충남도당에서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지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당해서 뭐 다른 당으로 출마를 했거나 뭐 해당 행위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를 열 건 아니고 자기들은 중앙당이랑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앙당 마음이란 얘기고 황 대표가 영입까지 하려고 했었던 인물을 중앙당에서 뭐 거절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렇죠. 사실 1호 영입 인사를 추진하던 인물이 입당 신청서를 냈는데 거절한다면 또 모양새가 웃기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박찬주 전 대장은 결국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게 목적인 거죠? 예, 어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기울어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충남 천안 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울어진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출마할 예정이다. 상당히 예. 명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건데. 본인의 위치가 기울어진 건지 나라가 기울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삼천교육대 발언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이 좀 많았는데 한국당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나 봐요. 물론 이제 뭐 개인이 입당을 신청을 하고 출마 신청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정치 참여의 자유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니까요. 네. 하지만 박 전 대장 같은 경우에 이제 군에 있던 당시에 그 행보들, 특히 공관병들한테 관저에 감을 따게 하고, 뭐 자기 골프공을 줍게 하고, 아들의 여자친구와 가든 파티를 하는데 공관병들한테 수발을 들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단순 의혹이 아니고 심지어 기자회견에서 본인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감을 공관병이 따야지 그럼 누가 땁니까? 라고 했던 기자회견 내용 제가 이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네. 제 상식에는 감은 그냥 먹고 싶은 사람이 따는 거 아닌가요? 네, 하여간 그렇군요.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공정성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대에 걸맞는 인물이긴 한 건지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 뉴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술과 새부대를 위해서 저의 자리를 비우겠다. 보수 혁신의 깃발을 들었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이와 같은 말을 남기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쇄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네, 사실 어제 오전 10시경이었나요? 트위터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필두로 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신 건데요. 총선 불출마 선언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책임을 져야죠. 왜냐하면 제가 속했던 정당의 두 대통령 네. 법정에 섰죠. 네.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 받았고요. 또 이름 팔면서 정치를 해왔죠. 그분들 잘 나갈 때 다 도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정치 도의적으로 저도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위기예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이런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정말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요.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됐고 그 원인은 결국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은 채 어떤 그 웰빙 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국민과 괴리된 상황에서 네. 문 정권에 대해서 공격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불출마한다고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마는 뭐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언정 그래도 좀 불출마라도 하면서 변화의 작은 불씨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죠. 근데 의원님께서는 삼선 의원이시고 또 1993년부터 2006년까지는 저희 YTN에서도 기자로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신작이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실 정계에 입문하신 건데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지겠다의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럼 정확히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덕분에 전계에 입문하게 됐고요. 네. 공천을 받았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제가 초선 때 저를 그 사무부총장을 시켜주셨어요. 네. 네, 그런 건 뭐 정치적으로는 제가 이제 은혜를 입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가 또 탄핵에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거 자체를 제가 크게 후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대가를 치러야죠. 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저는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수 정치, 우리 보수 정당을 우리 스스로 사실은 무너뜨렸잖아요. 네. 네, 그때 더 잘 대처를 했어야 되죠. 국민의 마음을 더 제대로 담아서 그때 변화를 더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개혁을 제대로 못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시대도 흘렀고 사회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만 지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맞다. 네. 네, 이런 생각에서 저부터 자리를 비켜줘야 다른 또 능력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제대로 된 개혁 공천을 해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권 통합을 해야 내년 총선 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그런 책임을 지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 당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분위기로는 안 되고 우리가 말로만 다 내려놓는다. 당신 나가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네. 스스로 물러나고 스스로 불출마하지 않으면 제대로 국민들께서 혁신으로 바라봐주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대충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 몇 사람 영입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 네. 우리 정당이 지금 전략이 좀 부재하고 그다음에 웰빙 정당의 그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다 판사, 검사, 장관, 차관, 장군 이런 분들로만 채워져 있다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국민들 속에서 어렵지만은 열심히 살면서 성공하신 분들 그런 국민 영웅을 찾아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인재 영입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불출마 선언이 뭐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런 선언까지는 아니신 거죠? 제가 뭐 정계 은퇴할 만큼 큰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겸손하시네. 저는 늘 우리나라 정치를 걱정하고 있고 지금 또 현재 현역 의원이고요. 네. 네, 내년 5월까지 이제 의정 활동을 또 열심히 해야 될 위치에 있고 우리 당도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 또 대한민국 정치가 좀 새로워지려면 이제 어떤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친 정치가 아니라 우리 정치의 이제 기준이 상식과 양심이 돼야 될 겁니다. 네. 또 합리성이 돼야 되고요. 지금은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패거리 정치요. 네. 그 사실은 이제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 뭐 지금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만은 그 김세현 의원도 그렇고 김영우 의원도 그렇고 이른바 삼선의 복당파 의원들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두 분이 계속해서 하신 건데요. 혹시라도 당내에서 복당파 의원들의 뭐 입지가 좀 불편하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불편할 건 없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답답할 뿐이죠. 네. 지금 우리 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도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엄동설안에 그 몸을 던져가면서 단식까지 하신 분이고,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그 눈에 보이는 실천은 아직 좀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여러 가지 당직 인선도 그렇고요. 네. 총선 기획단 구성도 그렇고, 글쎄요, 국민들 눈높이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 선거는 특히 수도권에서 결판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 이런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전략도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네. 예, 무언가 좀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희는.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 얘기하시면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이 황교안 당대표의 의중에 의해서 불발됐다 이렇게 지금 보는 입장들이 많은데요. 이 원내대표 교체에 관련된 결단이라고 할까요? 이건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아주 잘못된 결정이죠. 잘못된 결정이요? 예. 밉든 곱든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모여있는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적이다 생각합니다. 네. 뭐 당원 단규 해석을 떠나서 의원들의 대표가 원내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거는 당대표가 임명한 당직자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이것은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인데, 글쎄요, 그 황교안 대표께서 좀 크게 실수를 하신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것은 제왕적 당대표의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다 생각하죠. 결과적으로는 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 그 투톱 체제가 가져온 그 불안정감, 또 불화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원톱 체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당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동안에? 저는 뭐 제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뭐 서울시당 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공천 가산점 문제도 그렇고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죠. 또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매끄럽지 않았다. 그다음에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조율된 그게 의견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어찌 됐건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항상 일치할 수는 없죠.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그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 그 해석의 문제, 이것을 당대표가 할 수는 없다. 물론 뭐 최고회의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네. 저는 그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열심히 했지만 부족함도 있었죠.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여당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안건, 그런 이슈에 우리가 뒤따라온 측면이 많고요. 저희가 뭔가 좀 더 치밀하고 이런 게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요, 황교안 대표가 그 35명 전원으로부터 당직자 사표를 받고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박완수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임명이랄까 이걸 단행을 했는데요. 이 당직 개편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글쎄, 뭐 새로 임명된 한 분 한 분은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 친분이 있고 제가 네. 잘 이해하는 분들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의 시각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나 정서에서 봤을 때는 좀 이거 돌려막기식 인사한 거 아니냐. 주로 가까운 분들. 네. 특히 이제 내년 선거는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수도권에 대한 어떤 그 위기의식이 아직도 좀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기획단 같은 것도 총선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룰만 만드는 곳이 아니고, 네.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그 개혁 공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제대로 된 그 구성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이제 구성을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개혁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런 그 공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야권 통합,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야권 통합을 하지 않으면 네. 내년 그 총선 승리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황 대표는 그 당직 인사 개편을 두고 좀 지켜봐라, 나를 믿어라, 뭐 이런 취지의 말을 어제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 김세연 의원에 대한 사표를 염두에 두고 이런 식의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당직 개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해석은 좀 과한 해석이다 생각은 좀 들어요. 과한 해석이다요.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 만약에 앞으로 이런 어떤 그 개혁이나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네. 예, 그런 그 해석이 오히려 맞는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어떤 그 개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당 이런 모습, 이런 어떤 웰빙 정당, 이런 이미지 가지고는 안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뭐 장관, 차관 또 이런 그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소위 특권층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이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국민 속에서 우리가 그 인재도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고, 네.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의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영웅이 필요하고 한국당 쇄신을 위해서 한 몸을 이제 지른다, 불태우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뭔가 역할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결국 우리가 당내에서 역할을 한다고 마음을 먹고 한다면, 네. 빈자리가 없으면은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을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네. 이것이 다 자기 자리는 다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자기 자리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개혁을 한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오히려 20대 막장 공천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 또 과거 대통령 그 권세를 믿고 호가호위했던 정치인, 또 막말, 거친 언어로 정치의 그 품격을 떨어뜨린 정치인, 스스로 물러나줘야 자유한국당이 이제 좀 반성 좀 하고 변화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시지 않겠어요? 네. 우리끼리 다 같이 잘못해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잘해보자, 우리가 변화해보자라고 한들 저는 그 변화가 오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럼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 당이 변화하고 또 네. 야권 통합이 잘 되는 방향으로 저는 백의종군할 생각이에요. 네, 백의종군 하시겠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신청을 처리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은 강경 대응으로 노선을 잡는 모양새죠.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서라면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바로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연결해봤습니다. 박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원내 대표단의 국회 운영 전술, 판단, 이런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위임을 하고 그 판단에 따르는 게 정당 안의 관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 결정은 확실하게 되진 않았죠. 시되진 않았는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올라온 법안들 중에서 필리버스터를 뚫고 가기 위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네. 놓고, 당 지도부는 대략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단 선거법, 그 다음에 공수처법, 유치원 3법, 이렇게
놓겠다. 네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당 지도부한테 원래 이렇게 위임하던 방식의 그래서 그냥 침묵을 지켜주는 방식이 아니라 네. 적어도 저라도 아이들 먼저 또 민생 법안 먼저 이렇게 주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니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리 자기가 낸 법안이지만 저렇게까지 자기 얘기만 해 하는 이야기를 좀 듣고 눈칫밥을 먹더라도 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1년 넘게 기다리셨던 법안이니까 네네. 뭐 이기적이라는 소리 저만 안다는 소리 혹시나 듣더라도 그 끝까지 뭐 최종적으로 결정 날 때까지는 유치원 3법은 제가 건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하는 건데 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전격적으로 들고 나온 그런 법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제일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때 국민들이 황당히 하셨던 건 해마다 2조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고 그렇죠. 엄청난 유치원 비용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그 사립 유치원이 가계부 수준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돈으로 명품 백도 사고 성인 용품도 사고 뭐 막걸리 소주 사서 먹고 이래놓고 뭐가 잘못됐냐고 큰 소리를 오히려 치고 네.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도 마련되지 못했고 평상시에 제대로 된 감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련된 게 회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 도입의 법적 의무 그리고 이 유용하고 그 횡령하게 될 경우에 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유치원 3법이 마련된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발목 잡고 버티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지난 1년 가까이를 이 유치원 3법을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다시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참 면목 없는 일을 국민들 앞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그 2018년도에 사실 이 법안에 대한 관심,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네. 지금은 좀 관심이 많이 멀어진 듯한 느낌이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외로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역으로 보면 그 지난달에 교육부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네. 또 최근에 KSY가 여론조사한 거를 보면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여전히 70% 8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년 넘게 한 법안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통과 지지도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처럼 자고 나면 일이 터지고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가 터지는 그 나라에서 이런 국민적 관심, 지속적인 지지 이것도 대단한 일이라서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물론 선거법도 중요하고 공수처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당이 책임있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제 1순위로 놓는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네.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저지선을 뚫는데 국민적 박수와 관심을 받으면서 필리버스터를 뚫고 나가는 게 전술적으로도 또 민심을 얻어나가는 방법으로도 이게 훨씬 더 맞는 방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사실 지정이 된 공수처법, 선거법 그리고 유치원 3법 이 중에서 결과적으로 유치원 3법을 조금 우선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기적인 정치인 우리 박용진 의원의 주장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민생 법안을 발목 잡는 이유가 바로 선거제도 검찰개혁 때문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유치원 3법 얘기는 조금 뒤로 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심상정 의원대로 자기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래도 적어도 저는 그 국민들이 바라는 그 유치원 3법에 대한 통과 의지가 좀 우리 정치권 내에서 좀 같이 좀 합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거법 통과시키고 나면 바로 그 예봉이 꺾이고 자유한국당의 저지가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약간은 좀 나이브한 판단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어요. 오히려 더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유치원 3법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들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은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들 우리 정당들의 관심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이 선거법도 매우 중요하고 저도 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거법 먼저 앞서서 했다가 행여나 정쟁이 더 격화되고 또 국회가 파행이 거듭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통과 자체가 유실돼 버리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죠. 다행히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유치원 3법까지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그 의지 표명을 오히려 어린이 관련 법안들, 민생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면서 그 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 차원에서 그래도 유치원 3법을 좀 보호해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시나 봐요? 네, 그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답답한 건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에서 농성하고 천막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저러고 있으니까. 네. 자기들 문제만 우선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3법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의 어떤 바람도 담아내는 정치 활동이 될 것이고 또 오히려 이를 풀어나가는 게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네.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배가 나거나 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가장 먼저 대피시키는 게 아이들, 여성, 노약자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네. 적어도 이 아이들 관련 법안 먼저 통과시켜서 민생을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과 민생을 우선 처리하고 아이들 먼저를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아주 효과적으로 대비시킬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안정적인 국회 운영 전략이고 중요한 패스트트랙 관련 3법을 무난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니냐. 제 의견이 이렇고요. 저도 이거를 의총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별도로 이인영 원내대표와 별도로 또 이 관련된 의견도 나눴습니다. 근데 잠깐 아까 인터뷰 말씀하신 도중에 무슨 삐삐 소리 이런 게 좀 난 것 같은데 혹시 인터뷰 어디서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지방 강연이 있어서 내려가는 중인데요. 일이 있어서. 네. KTX 플랫폼에 서서 하다가 지금 KTX 막 타고 화장실 좀 찾아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KTX 화장실에서 안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세 가지 법이 좀 빨리 처리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각 당의 이 수싸움이라 그럴까요? 이 통과시키기 위한 머리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 한국당의 이 필리버스터에 맞서기 위해서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살라미 전술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뭔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필리버스터는 아시는 것처럼 그 회기가 끝나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자동 종료가 된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는 이제 12월 10일 날로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부터 임시회를 열어야 되는데 보통 임시회를 우리가 한 달씩 열었었는데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서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로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발목은 잡는데 법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하루만 잡아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 임시회를 하루씩 잡아서 근데 이제 또 임시회를 열려면 3일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하니까 모두 그렇죠. 4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개 법안이거든요. 네. 선거법, 공수처법, 유치원 3법이. 그래서 단순 계산은 6, 4, 24, 24일이라고 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살라미 전술작은 하나씩. 네. 마치 살라미라고 하는 햄처럼 얇게 썰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뤄가겠다라고 하는 전술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살라미 전술도 기대가 되긴 하는데 또 한국당 사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원내대표가 좀 바뀌게 될 상황이 지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하고도 한참 유치원 3법을 먼저 할 거냐 선거법을 먼저 할 거냐 의견을 나누다가 맨 마지막에 느닷없이 자유한국당 안에 이런 변동이 생겨서 네. 이제 모든 각오를 다 다지고 있었던 이인영 원내대표도 맥이 풀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거를 새로운 교섭 협상 의지가 있는 원내 사령탑을 기다릴 건지 아니면 우리 원래 계획대로 밀고 갈 건지
그래서 다시 뭐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되는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아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거는 같아요. 여보세요?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 네네. 예. 네. 지방 강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모든 주요 일간지 일면 헤드라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 최초 제보자 관련 내용으로 동일합니다. 그중 조선일보 볼까요? 김기현 첩보 첫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으로 썼습니다. 경향신문은요. 김기현 비위 최초 제보자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으로 적었네요. 일면 사진 볼까요? 동아일보는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의 모습을 담았고요. 그 옆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모습을 함께 실었습니다. 사진 제목은 긴장 다시 고조되는 북미입니다. 한겨레 일면 사진 볼까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청와대로 들어가는 검찰의 모습을 담았네요. 오늘 일면 작은 기사는 한국일보입니다. 기대수명 증가세 48년 만에 멈췄다인데요. 기대수명 증가세가 한계에 이른 것이라기보다는 작년 너무나 추웠던 날씨 때문에 한파 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83살이 조금 안 되는 나이가 작년에 출생한 아기들의 기대수명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전화 인터뷰했었는데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뉴스 들으시고 잠시 후 8시 정각에 다시 뵙겠습니다.